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친구의 어머니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별다른 흥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안 형편이나 주변 환경 탓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진처럼 싸움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보다는 바깥 활동에 더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라 고등학교 때는 키가 160cm를 겨우 넘는 정도였고 몸도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부터 급격히 키가 크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키 크는 약이라도 먹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했고 과거에는 양아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했으며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버지에게 들켜 심하게 맞은 뒤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사라졌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저를 때렸습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때쯤 군대에 입대하면서 집을 비웠고 형이 없어진 후 아버지의 주먹은 오롯이 제게 향했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남겨진 후에는 매일같이 맞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길거리를 전전하다 결국 친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친구네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신세를 지는 것은 아니었고 모텔에서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대신 모텔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단한 수리까지 도맡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는 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집안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해서 결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텔에서 생활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살게 된 곳이 바로 도심 외곽공단 근처에 자리한 4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낡고 험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잠자리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모텔의 규모는 4층 건물의 방이 50개 남짓이었으며 주변은 공장 단지와 인접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이 많았고 식당들도 늦게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주요 손님은 공단 근로자, 출장자, 주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으며 월 단위 장기 투숙 손님도 많았고 대실 고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 모텔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모라고 부르던 민수 어머니, 즉 정순 이모는 40대 후반이었지만 활달하고 건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큰 편이었고 머리는 밝은 갈색이나 연한 노랑으로 파마를 해 볼륨감이 풍성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처음 보면 서양인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말투 역시 시원시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장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순 이모께서는 이혼 후 사실상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지방에서 취업을 했고 둘째 아들인 민수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모텔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텔 운영은 정순 이모께서 직접 총괄하셨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알바나 직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지내며 청소, 세탁실 업무, 간단한 시설 보수, 보안, 카운터 업무까지 두루 맡게 되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저에게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숙식을 제공받는 만큼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모텔에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업무는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거나 대실 시간이 끝나면 신속하게 방에 들어가 친구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탁실에서는 시트, 수건, 가운 등을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시킨 뒤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설 보수도 필요했는데 변기나 샤워기 누수, 전등 교체 등 사소한 문제를 수시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특히 카운터 업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약 확인과 결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주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끝낸 사람들이 대시를 위해 몰려들었고 저는 점점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이모께서는 처음에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쉬는 날도 잘 챙겨야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모께서는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직접 차려주셨고 필요하면 옷도 사주셨으며 가끔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순 이모가 야간에 외부로 나가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4층 가운데 위치한 한 객실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다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저 방에 투숙객과 상담을 하시는 걸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이미 2, 3년째 장기 투숙 중인 손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으며 인근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단 근처에 자리한 이 모텔에서 지내고 주말이나 휴가 때만 본가로 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고 장기 투숙객도 많았으니까요.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투숙객들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매일같이 인근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공장 근로자들이 대시를 위해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가 무척 신선하고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그저 일상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곳이 모텔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점차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이모는 보통 저녁 시간 이후로는 카운터를 비우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종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모텔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었고 사라지셨던 시간 후에는 꼭 4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청소를 하다가 4층 복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 어렴풋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싫어. 그럼 그만할까? 아냐. 근데 누가 들을까봐. 괜찮아. 문 잠궜잖아. 그리고 너도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묘한 숨소리와 낮고 눌린 신음소리.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많았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더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나 진짜 못 헤어나올 것 같아. 이미 늦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정순 이모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후다닥 계단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 내려오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그 공장장과 연인 관계였고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모와 마주 앉아 무슨 일이냐고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 이모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 피곤해 보이네. 일 힘들어? 아니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건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피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어색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몰랐던 정순 이모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당혹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텔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접하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그것도 오랜 시간 나를 돌봐준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다른 도시에 본가가 있었고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원룸식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었지만 굳이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는 정순 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숙박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그는 이곳을 기숙사 대신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은 원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모호한 곳이었고 여기에 발을 들인 이상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원래도 주변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당당했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모텔을 운영하며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와 한 남자의 연인이라는 모습이 겹치면서 내가 알 필요 없는 사실을 너무 깊이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나았을까? 라는 자괴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강하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던 이모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묘한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었고 그 관계에 대해 이모에게 직접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모를 볼 때마다 그날 들었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고 그럴 때면 스스로를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모텔이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순 이모와 공장장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그 남자는 집에서는 가장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정순 이모도 그렇게까지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이따금씩 이모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정산을 돕고 있을 때도 이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산을 돕고 있는데 이모가 문득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민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가끔만 오니까 내가 속 얘기할 사람이라곤 너밖에 없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어딘가 힘겨운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야. 그냥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서. 나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모가 예전보다 더 자주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4층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올라가 보았고 복도를 따라가니 공장장의 방에서 격한 언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가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잖아.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럼 난 뭐야? 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야? 말을 그렇게 하지 마. 넌 알면서도 시작했잖아. 그래, 내가 바보였지. 난 진짜 내가. 됐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순 이모가 단호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공장장도 따라 나오며 씩씩거리고 있었고 우연히 복도에 서 있던 나를 발견하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넨 왜 여기 서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 마감 돌다가. 이모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공장장은 투덜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텔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모는 말수가 줄었고 얼굴에서도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상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순 이모 역시 그 많은 손님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갔지만 정작 본인도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었고 깊이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모가 예전처럼 웃으며 말할 날이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날도 묵묵히 모텔 일을 이어갔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달 중순쯤에 월급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되면 모텔에는 갑자기 대실 손님이 폭주했습니다. 다들 한 달간 고생하며 번 돈을 술자리에서 쓰고 혹은 누군가와 함께 쉬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 시기가 되면 하루 종일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면 유흥구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들어오는 손님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때로는 술에 잔뜩 취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1층 로비에서 보안 요원처럼 이들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텔이 워낙 바쁘다 보니 나도 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너무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세탁실 구석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순 이모가 나를 찾아와 조용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기서 잠이 들었니? 감기 걸리겠다. 너 방에 들어가 좀 자라. 내가 대신 마감할 테니. 그날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고단함을 헤아려주고 직접 와서 깨워주고 이불까지 덮어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따뜻한 돌봄이 너무나 새삼스러웠고 그 순간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모텔 업무에 제법 익숙해졌고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정순 이모와 공장장 사이는 계속해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어느 날 공장장이 방을 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투숙 연장 절차를 밟으러 카운터에 왔어야 했는데 뜬금없이 오전에 찾아와 방 열쇠를 반납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정순 이모한테 전해주시오. 나 이제 여기서 나간다고.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곧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는 씁쓸하게 알았다. 어차피 우리도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그 공장장은 떠났고 이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왠지 허탈해하는 기색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모는 우울함을 달래려는 듯 본인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청소를 끝낸 후 이모, 좀 주무시죠 하며 방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모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맥주 한 캔만 더 마시면 잘게. 방 안에는 은은한 술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일찍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는 껄끄러운 미소를 짓더니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어리석지. 가족 있는 사람이랑. 이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후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굉장히 외롭고 지쳐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모에게 필요한 건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모텔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18살이 되었을 무렵이었고 고작 160cm 남짓했던 키와 왜소한 체격 탓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힘든 청소와 세탁, 잡다한 작업을 반복하며 몸이 단련되었고 정순 이모의 정성 어린 밥상과 규칙적인 식생활 덕분에 어느새 180cm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자라버렸습니다.
덩치 또한 커져서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거구가 되었죠. 정순 이모는 처음에 나를 아직 어린애로만 보셨습니다. 친구 민수의 어머니이면서도 사실상 나에게는 친정 같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정도는 나를 마치 아들뻘 혹은 가족처럼 돌봐야 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나 또한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모가 보여주는 따뜻함에 감동하고 감사해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모는 공장장이라는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미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정순 이모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모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에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떠난 뒤 이모는 한동안 침울해하셨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원래부터 이모에게 관심을 보이던 공구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적극적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바로는 이 사람은 40대 후반의 돌싱이고 인근 도시에서 집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구사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공단 일대나 소규모 업체의 공구를 납품하는 일이 주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긴 편이었고 말솜씨가 좋아 화술이 대단하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죠. 사실 그 공구점 사장에게는 예전부터 애인이 있다는 소문이 모텔 주변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른 여성과 모텔에 와서 대시를 즐기는 모습이 곧잘 보였습니다. 정순 이모는 유부남인 공장장과 사실상 결별한 뒤 마음고생을 크게 하셨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와서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놓지 못할 만큼 좋아했던 이모의 마음을 보면서 애잔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구사장이 나 사실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이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했습니다. 이모 역시 예전부터 이 남자가 자신을 좋아해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부남 공장장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돌싱이라는 조건을 들고 온 공구사장의 적극적인 구애가 꽤나 흔들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모는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어제 공구사장님이랑 식사했는데 의외로 참 자상한 구석이 있더라라며 은근히 웃기도 하셨습니다. 나로서는 왠지 모르게 찜찜했지만 이모가 힘을 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부남과 얽혀 마음고생을 했는데 설마 또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죠. 하지만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다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공구사장은 가끔 다른 여성과 함께 대시를 했던 전력이 있고 주변에서도 걔 원래 바람기 장난 아니야. 여자를 헌팅하듯 스스럼 없이 대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직접 이모에게 말하자니 근거도 없는 소문 가지고 괜히 이모 가슴만 아프게 할까 싶어 쉽사리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점부터 나도 정순 이모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체격이 커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였고 이모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괜스레 더 아려왔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다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모가 매우 가까운 여성이자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존재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모는 나에게 친구 엄마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나를 가족처럼 돌봐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고 표현한다고 해도 이모가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정은 점점 커졌지만 오히려 더 숨기려 했었고 주말에 친구 민수가 내려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공구사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저 필요할 때만 모텔에 와서 정순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른 일을 핑계대며 며칠씩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내색은 안 하면서도 괜히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결혼이라는 얘기도 슬쩍 오가고 있다며 싱글벙글하셨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모는 공구사장과 함께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번에는 돌싱이라 괜찮을 것 같다거나 곧 자리 잡히면
식도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모의 기분이 눈에 띄게 밝아졌으니 나로서도 차마 그 사람 수상합니다라고 말 꺼낼 용기가 안 났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하지만 이상한 촉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공구사장이 예전처럼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공단 업소나 그가 자주 간다는 식당, 공구 판매를 납품받는 거래처 등을 알아보며 그가 움직이는 일정을 은근히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공구사장이 어떤 여성과 함께 다른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가볍게 스킨십을 하며 농담까지 주고받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분명했기에 더 이상 소문이나 추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모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증거는 어떻게? 고민이 밀려들었지만 마침 휴대전화가 있어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가서 모텔에 들어서는 장면까지 찍고는 바로 어디론가 숨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이모와 공구사장은 거의 결혼 준비 단계에 돌입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식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둘이 잘 돼 가는 모양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모도 마음을 조금 놓았는지 매일 웃는 얼굴로 장사를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깨뜨려야 하나 싶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행복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심각한 얼굴로 정순 이모에게 이모,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내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건지 한적한 사무실 쪽으로 나를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사실 이모가 결혼 얘기까지 꺼내신 그 공구사장 그 사람이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속 사진을 이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공구사장이 낯선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지면서 시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거야? 며칠 전 다른 동네 모텔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두 사람이 꽤 친밀해 보였어요. 이모는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고 이모에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한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곧 눈가가 붉어지더니 휴대전화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또 속았네.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겠지. 예전에 내가 남의 남자를 좋아했던 것에 대한 죗값인가 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모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엉엉 우셨습니다.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이모는 공구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추궁했고 거짓말을 하던 그는 결국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관계를 끝내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공구사장과 헤어진 뒤 이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연달아 두 명의 잘못된 남자를 만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남자 같은 거 다 필요 없어라며 자주 혼잣말을 하셨고 가끔은 술에 취해 퇴근 후 나를 붙잡고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텔 손님이 비교적 적은 날이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한껏 술에 취한 상태로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모, 방에 들어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모는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무 바보 같지 않니? 또 한 번 속았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걸까? 이모, 그러지 마세요.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모는 내 쪽으로 파고들어 울었고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이모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모가 마음껏 울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모를 꼭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한참 후에야 우리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살짝 몸을 떼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모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감정이 넘쳐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모, 나 사실 이모를 그냥 친구 엄마로만 생각하진 않았어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눈이 크게 떠지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역시 잔뜩 긴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도 숨기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모가 힘들 때마다 나도 아프고 이모가 행복하면 나도 기쁘고 그런 감정이 그냥 친근함이라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이모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고개를 젓더니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아직 너무 어려. 그리고 나는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민수의 엄마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모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20살을 넘어 이미 어른이었고 키나 체격도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모가 나를 받아들이실 일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결국 그날 밤은 이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는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아 신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열심히 모텔 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위급하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모텔에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정순 이모 혼자 해결하시거나 다른 알바생들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몸집도 크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거친 손님이 오면 서슴없이 앞을 막아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가 그러지 마. 괜히 다칠까 걱정되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고 별다른 사고 없이 손님들을 잘 달래거나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새 이모의 눈길에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이모 스스로도 여장부처럼 호탕하게 살고 싶어 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외로움과 불안을 깊이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상처를 입은 끝에 이젠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곁에서 묵묵히 돕고 때로는 과감히 나서서 보호해주니 이모도 다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일이 비교적 일찍 끝나서 둘이 맥주를 한두 캔씩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취기가 올랐는지 나를 가만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진짜 많이 컸네. 처음 여기 왔을 땐 키도 작고 말랐었는데 이젠 어찌 보면 무섭게 덩치가 커졌어. 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제대로 밥 먹고 하루 종일 몸쓰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모는 흐릿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넌 이제 분명 성인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민수 엄마인데 이런 감정 갖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해.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모가 내 마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아기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책임은 저도 함께 질 겁니다. 이모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내 손등 위에 슬며시 자기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힐 만큼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나 역시 첫 경험에 가까운 서툰 행동이었고 이모도 여러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는 내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내가 미쳤지 정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몸을 일으켜 세워 나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한창 젊고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 내가 어떻게. 머리가 복잡하다. 나는 그저 이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이모,
당장은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요. 저도 혼란스럽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미 마음을 나눴잖아요.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기가 맺힌 눈으로 고맙다고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정순 이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뒤로 일상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텔이라는 곳은 원래부터 밤낮 없이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운영을 책임지는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스문의 시간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청소, 세탁, 간단한 보수, 보안까지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미 몸에 익은 일들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텔 일을 해오면서 이제는 나보다 경력이 짧은 단기 알바생들을 지도하거나 취객을 상대해야 할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모에게도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키는 180cm를 훌쩍 넘었고 몸집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커져서 누가 봐도 덩치 큰 청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의 뒤편에는 정순 이모와 나 사이에만 통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구사장과의 결혼 준비까지 갔다가 심하게 배신당한 뒤 이모는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 시점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곁에서 이모를 보호하고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는 감추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모에게는 대학을 다니던 아들, 즉 내 친구 민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군 입대를 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집에 올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모가 날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민수가 당분간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이전처럼 매주 주말마다 모텔로 돌아왔다면 이모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모는 늘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쉬고 있다가 이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알면 안 돼. 아직 군대에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휴가 나와서 눈치채면 난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다. 알아요, 이모. 저도 알면서도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글쎄, 민수가 전역할 때까진 어찌어찌 숨기겠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색한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자. 나 역시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지금도 가끔 전화나 편지를 통해 근황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모의 말대로 일단은 묻어두는 게 최선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늘 바쁜 모텔 일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손님들이 투숙하고 나가면 바로 방 청소를 해야 하고 세탁실에서는 시트와 수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곤 했습니다. 저녁부터는 술 취한 손님이나 주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몰려들어 카운터가 한바탕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가까워오면 손님이 거의 없거나 한가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알바생에게 카운터 업무를 잠시 맡기거나 아예 1층 로비에 자율 체크인을 두고 한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이모와 나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데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모가 조용히 내 옷깃을 잡아당겨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하고 속삭이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방문을 닫고 나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대화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게 됩니다. 이모는 나이의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순 없었지만 누구보다 육감적인 몸매를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부터 겪어온 여러 연애 경험과 원래부터 호탕한 성격 덕분에 나를 이끄는 방식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나는 사실상 초짜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모는 부끄러워하기보다 이것저것 해보자며 오히려 대담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너 이런 건 처음이니? 그래,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도 돼. 이모,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응, 좋아. 불편하면 바로 말해. 난 뭐든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밤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과감해졌습니다. 내가 과한 요구를 해도 이모는 대부분 받아주었습니다. 다만 서로 상처를 주거나 무리한 시도는 지양했지만요. 나는 이모에게서 말로만 들었던 다양한 성인의 세계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을 솔직히 표현했고, 그럴 때면 방 안에 들리는 숨소리와 작은 신음이 온 모텔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는 나를 업무상 파트너 혹은 직원처럼 대했고, 나는 그런 태도에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때론 청소 중에 마주쳤을 때 눈이 살짝 마주치면 어젯밤의 뜨거운 순간이 떠올라 괜히 목이 말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알았지? 약속. 나도 그녀의 의지를 잘 알기에 씁쓸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리고 모텔을 오가는 숱한 손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눈치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다행히 둘 다 일하면서는 철저하게 프로답게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군에 간 덕분에 이모의 방에는 남아도는 여유가 생겼고 나는 언제든 들락거리며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집에 자주 왔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모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수가 여기 있었으면 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절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왜 미안하실 게 있어요? 전 그냥 이모가 행복하시면 좋을 뿐이에요. 이모는 내 말을 듣고도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상황이 죄책감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 죄책감은 어느새 잊힌 듯 이모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달아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침마다 혹시 누군가 우리 방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을까 조심했지만 다행히 모텔이라는 장소 특성상 주변을 오가는 이들도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순 이모는 본래부터 사람들을 호탕하게 대했고 내가 이 모텔에 사는 것도 모두들 알고 있으니 함께 방에 있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르자 이모와 나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열정 이상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모가 아프거나 피곤해 보이면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모는 내게 맛있는 걸 해주면서 요즘 살 빠지는 거 아니냐며 챙기곤 했습니다. 사실 순수한 연애 감정과는 또 다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청소와 보수 작업을 마치고 둘 다 녹초가 되어 이모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있잖아, 너는 이 일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해? 어떤 일이요? 모텔에서 일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 사이 둘 다. 사실 난 내가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해. 여기가 너에게 영원한 집이 되면 그건 그것대로 또 불행할 것 같고 나는 이모의 손을 잡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있는 한 전 여기가 좋아요. 아직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모는 내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숨소리를 나누며 몸을 섞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곤했던 탓에 전보다 달아오른 열기가 조금 잦았지만 그만큼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모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며 내 등 위를 감쌀 때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밖에서 새들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쯤 이모는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요즘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나도 그래. 이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대로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민수의 저녁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모텔이라는 곳에서 친구, 엄마와 내가 연인 관계로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이모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모텔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더 큰 청소나 시설 보수 작업도 내가 주도적으로 맡았고, 취객이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면 곧장 나가서 제압했습니다. 몇 번은 과격하게 시비를 건 사람을 로비에서 쫓아내느라 옷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이모가 뒤에서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어 라며 걱정해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만취 손님이 늦은 밤에 와서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카운터를 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그를 말렸고 간신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이 내 팔을 세게 잡아 비틀어 상처가 약간 났습니다. 이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잔뜩 화를 내며 왜 그런 놈한테 당하고 있어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얼른 피를 닦고 나왔는데 이모는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또 이러다 내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때문에, 이모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모는 내 상처를 살펴보면서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말 못할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애정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카운터에 아무도 없을 때 잠시 이모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나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우리만의 비밀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한 차례 잦아든 후 이모는 조용히 2층 숙소 계단 쪽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팔이 조금 욱신거렸지만 이모의 부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는 문을 잠그고 나서 내 팔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살짝 붕대를 감아 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쳤으니까 나한테 맡겨. 이모는 상처난 팔이 힘들까봐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리드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가 많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이모가 차분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면서도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각이 고차극을 받았고 방 안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행위 자체가 요란하거나 과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숨죽여가며 작은 신음을 억누르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모가 과감하게 귓가에 속삭일 때면 나는 흥분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지쳐서 숨을 고르며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역시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은 안 됐다지만 체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다. 그럼요. 아직 멀었어요. 이모, 충분히 젊어 보이십니다. 이모는 그 말에 키득거리더니 슬며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군 입대 전까지 약 2년가량 정순 이모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바쁜 모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밤이 되면 이모는 내게 미소를 건네며 누가 보면 어쩌니?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모 방이나 때로는 일부러 비워둔 객실에 함께 들어가 휴식을 취했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이모는 능숙하게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리 와서 좀 쉬어 하고 나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갔고 나는 더 이상 군대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때가 됐으니 가야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였겠지만 이모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인지 내 상황을 놓고 이모는 점점 복잡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모는 내가 입대하는 시점에 맞추어 관계를 정리하자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입대하면 우리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이모? 제가 군대 가도 휴가 나오면 잠깐씩 볼 수 있고. 안 돼. 민수도 곧 복귀할 거고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젠 내가 이 관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이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에게 면목이 없고 다시 누군가를 속이는 입장에 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불안이 늘 있었기에 이모의 선택을 더욱 붙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군대에 들어가서도 틈만 나면 이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끔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고 시간이 될 때마다 편지를 붙여 보냈습니다. 처음 한두 번쯤은 이모가 간단하게 잘 지내니?
몸 건강이 복무해 정도의 답장을 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답장이 끊겼습니다. 휴가를 나와도 이모가 살고 있던 모텔로 돌아가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괜히 가서 마주쳤다가 서로 마음만 불편해질 것 같았고 이모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 민수를 만났는데 민수는 엄마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텔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하더라 라고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텔을 정리한다니 그 말은 곧 이모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었지만 이모가 정말로 나와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군 복무 중일 때 결국 정순이 이모는 모텔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어땠는지는 민수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군 생활을 하며 이모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채 지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모가 나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그 시절 모텔에서 함께 지냈던 추억, 그리고 이모가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동시에 그 따뜻함을 내 손으로 붙잡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제대를 마치고 나니 민수가 내가 남겨놓았던 짐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호텔식 가운이나 작업복, 그리고 개인 소지품 몇 가지가 들어있는 박스 속에 봉투 하나가 있었죠. 이거 엄마가 전화래. 내가 모텔에 두고 간 물건들도 같이 보냈어. 고맙다. 민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라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통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이모가 한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이랬습니다. 이젠 너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민수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나도 자신이 없다.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면 나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 그냥 날 잊어주면 좋겠다. 그 대신 내가 그동안 모텔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었으니 이 돈으로 전세를 구하든 작은 장사를 해보든 내 삶을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발 찾아오진 말아다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결국 이모가 나를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떠나보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모가 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너무나 아프고 애달팠습니다.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다 어느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나는 끝내 흐느끼듯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나를 완전히 놓아주고 본인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차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 적힌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구절이 내 마음을 번번이 아프게 해집었지만 그토록 마음을 다해 부탁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모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그 모텔에서 이모와 함께 보냈던 4년여의 세월이 아른거립니다. 그 시절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황하는 청년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모가 있었기에 나도 기댈 곳을 찾았고 인생의 작은 행복과 보살핌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내게 이모와의 일은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우거나 잊지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집착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모를 떠올리면 그 시절 느꼈던 달콤함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왠지 모를 아련함이 함께 밀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기억을 나는 오래도록 간직하려 합니다. 이모의 마지막 편지는 내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고 지금 내가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 모든 건 결국 이모가 심어준 작은 씨앗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수지는 한적한 구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 주위에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온도가 달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수진의 옅은 향수 냄새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시트에서 몸을 틀어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제 목덜미 근처에 손을 올리며 눈빛으로 허락을 구하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오히려 그만큼 서로의 체온이 직접적으로 전해져 더욱 흥분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트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입맞춤만 주고받았지만 이내 이수진의 손길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께에 다다랐습니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미세한 터치가 온몸을 전율하게 했고 저도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자동차 창문에는 금세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희미해졌고 내부는 둘만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며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옷조차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집은 낡고 비좁은 벽돌집이었고 방 한 칸에서 형제 3명이 나란히 모여 잠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무렵 아버지의 빚이 우리 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삼형제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마을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는 효자셨기에 노부모의 병원비를 홀로 떠안으셨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돌아오신 후 한숨을 내쉬며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달엔 20만 원만 더 있으면 하고 중얼거리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워낙 바쁘게 일을 하셨기에 가정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보겠다고 분주히 움직이셨지만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가난이 두려웠습니다. 텔레비전 속 도시에 사는 또래 아이들은 최신 장난감과 멋진 옷을 입고 다녔지만 저는 늘 남들이 물려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구멍이 나서 꿰맨 흔적이 많았습니다. 설 명절이나 추석 즈음이 되면 주위에서 받은 햄과 라면 세트가 우리 집 식탁의 유일한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난은 사소한 즐거움조차 빼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성적이 꽤 좋은데 더 노력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일찍 잠들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형제들과 달리 저는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도시락을 2개 싸서 학교 도서관에 남아 오후 늦게까지 공부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서 또다시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도 우수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장실로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걱정했지만 알고 보니 성적 우수자로 교육청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웃으며 우리 아들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전기세나 수도세가 밀릴 때면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나올 때마다 식자재를 조금씩 챙겨와 그걸로 며칠을 버티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식자재조차 부족해
다 같이 라면으로 저녁을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장학금을 더 받아야 한다. 라는 마음이 강해졌고 동시에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목표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질 만큼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매달 돌아오는 이자 부담은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이면 놀러 나갈 때 저는 학교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변 상가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오직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길이 깜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게는 공부라는 무기가 있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식당, 마트,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보조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이지 실패할 수 없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선배가 학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가 과 동아리에 들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서울에 가보니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그래도 여기서처럼 열심히 하면 기회는 많다. 라는 말이 무척 자극이 되었습니다. 선배가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하게 공부한 덕분에 제 성적은 학년 상위 5%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잡으라고 조언해 주셨고 저는 장학금 혜택과 함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장 작업복을 입은 채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아들 잘했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에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냉정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등록금과 자취방 혹은 기숙사 생활비가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담액이 너무 컸습니다. 집에서 지원해 줄 형편은 도저히 되지 않았고 저는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저는 도시의 복잡함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비싼 음식점과 카페들로 가득했고 친구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친구들이 고급 학원이나 유학 경험이 있었고 집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듯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니 저는 늘 허기졌고 입을 옷도 몇 벌 없었습니다. 교재를 살 돈조차 부족해 중고 서적만 찾아다녔고 새 책이 필요할 때면 단과대학 로비에서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뒤적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편의점으로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한 뒤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수업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자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크게 다치셨다. 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나 척추 같은 큰 부상만 아니길 하고 간절히 바라며 급히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6시간 넘게 달려 집 근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리는 골절되고 허리에도 큰 부상을 입어 최소 반년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그만둘게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병원비도 마련하고
아버지 대신 가족을 돌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대학은 끝까지 다녀야 해. 내 목숨 걸고 너 대학에 보낸 건데 절대 중도에 그만두면 안 돼. 그날 아버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두 눈은 분명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치료비를 아끼겠다며 입원 5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지만 가족이 다 함께 있어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동생 2명이 더 있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치료비와 온 집안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두 분이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게 할게요. 제가 꼭 해낼게요. 아버지께서는 괜찮다며 제 손을 스며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설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아버지께서 공장에 복귀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지던 중 학교 근처에 있는 룸살롱에서 웨이터를 구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학생 우대, 팁 많이 벌 수 있음,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룸살롱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건 왠지 위험하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처지는 절박했습니다. 등록금은 다음 학기에도 내야 했고 아버지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더 이상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곳을 찾았을 때 저를 맞아준 사람은 연이라는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학생, 나이는 20살입니다. 대학 1학년이에요. 외모가 꽤 괜찮은데 웨이터로만 일하기엔 아깝네. 다른 일 해볼 생각은 없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감이 왔지만 대놓고 물어보기가 겁났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어떤 건가요? 우리 가게엔 VIP 여성 고객이 많아. 그런 분들은 잘생긴 남학생을 좋아해. 특히 젊고 싱싱한 남자를 찾지. 너 같은 외모면 웨이터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남자 접대부 같은 건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됐지만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돈이 급하잖아.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양심은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건 못하겠어요. 연희 씨는 실망한 듯 했지만 그래, 그럼 웨이터로 일할래? 팁은 조금 적겠지만 나쁜 선택은 아닐 거야. 라며 받아주었습니다. 룸살롱에서의 웨이터 일은 평범한 서빙 아르바이트와는 달랐습니다. 술병을 깔고 손님들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 재떨이를 비우고 얼음을 채우고 필요한 술과 안주를 신속하게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테이블 주변을 정리하고 손님이 흥에 취해 부어대는 술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가끔은 서비스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팁이 꽤 후하긴 했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몸이 천근만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선배의 웨이터 장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미는 화려한 외모의 말솜씨가 좋았고 손님 관리 능력이 뛰어나 팁도 꽤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술병을 나르다가 잠깐 쉬는 틈을 타 장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아직 학생이라면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서 웨이터만 해서 언제 돈 모으려고? 내가 원한다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요? VIP 손님들이랑 놀아주면 되지. 서로 좋은 거 아냐? 누나들 심심하니까 젊은 남자랑 놀고 싶어 해. 너처럼 생긴 애들은 그런 쪽에서 돈 10배는 더 벌어.
장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지난번 연희 씨가 했던 이야기도 떠올랐고 장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 누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돈도 벌고 너도 형편이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그게 훨씬 낫지 않아?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자괴감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라는 현실적 압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머리가 터질 듯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졌어.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서는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하셨고 저는 덜컥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라고 약속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큰 돈을 벌 방법이 필요해. 결국 며칠 후 저는 연희 씨를 찾아가 그 제안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연희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현명한 판단했어. 우린 서로 윈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VIP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연희 씨가 제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닌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살짝 화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도 어색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자 연희 씨는 능숙한 손길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화장으로 변신하지만 남자도 분위기를 내면 훨씬 달라져. 그녀는 전문가처럼 저의 외모를 세팅해 주었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연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은 편안함을 원해. 처음엔 멀리 가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벼운 터치나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면 돼. 만약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그땐 내가 결정해. 싫으면 거절해도 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뒤 첫 호출이 왔습니다. 연희 씨는 쪽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첫 손님이 널 찍었대. 주소는 여기 있어. 쪽지에 적힌 주소를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였고 도착한 저택의 외관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를 맞아준 여성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고급 향수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맑았고 저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네. 이름이 뭐야? 저는 본명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회사에서 정해준 예명이 있었기에 그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편하게 하자. 오늘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사지 받고 싶었거든. 그녀의 유혹적인 미소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사전에 배운 대로 침대 위에 타월을 깔고 마사지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괜찮아. 긴장 풀어. 라고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부터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허리, 등, 다리 순으로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힘 조절도 괜찮네. 처음 치고는 잘하네. 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나 오늘 등 쪽 브래지어가 거슬리네. 벗어도 되지? 순간적으로 동공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능숙한 태도로 스스로 브래지어 끈을 풀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 나 불편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상황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전면적으로 더 큰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제 도덕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사지 도중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저는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마사지와 대화를 마친 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괜찮은 첫인상이었어. 그러면서 그녀는 두둑한 팁을 건넸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웨이터로 일해서는 절대 못 벌 돈인데 동시에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문까지 배웅하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만약 오늘 밤 나랑 더 있고 싶다면 추가로 100만 원 줄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룻밤에 100만 원이라니.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있겠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그녀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그렇게 집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50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 실제 돈이구나. 이 돈이면 한 달치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번에 검사 비용도 꽤 든단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볼까 생각은 해보는데 너도 힘들잖니? 미안하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뭘까? 단순 아르바이트로는 너무 부족해. 그날 밤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룸살롱을 찾아가 연희 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네. 무슨 일로?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른 일, 저 해볼게요. 연희 씨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그 후의 과정은 숨가빴습니다. 본격적으로 VIP 고객 프로필에 제 사진과 정보가 올라갔고 마사지 가능, 이야기 상대 가능, 게임 가능 등의 옵션이 붙었습니다. 물론 추가 서비스는 의사 합의가 있어야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 문장을 보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일에 뛰어든 자신이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졌고 과연 이 길을 정말 가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마음 어딘가를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또 다른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유한 여성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집은 널찍한 거실 한가운데에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벽면 곳곳에는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고 카펫의 재질만 봐도 상당히 비싼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녀 역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보석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저 부자 여성이라기보다 상당한 자산가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가져오더니 자연스럽게 제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은 많이 해봤어? 저는 솔직히 초조함을 감추느라 잔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귀여워한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와인을 몇 모금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의외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해외여행 경험,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 등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도 중간중간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려 했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느냐, 전공이 뭐냐,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기에 원래 말재주가 있는 거냐 같은 질문을 했고 전 그럴 때마다 최대한 무난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서서히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깨가 닿고 팔이 스치듯 닿는 정도였지만 금세 허리를 감싸거나 손등에 손가락을 살며시 얹는 식으로 스킨십이 늘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내심 당혹스럽고 긴장됐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잊지 말자라는 다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가족을 살릴 수 있어. 그 생각이 묘하게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과 달리 그녀는 무작정 거칠게 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스킨십으로 내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듯했습니다. 천천히 서로 입맞춤을 나누게 되었고 그 순간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며 저도 그녀의 리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손이 얹히는 부위가 점차 과감해질수록 가슴이 쿵쾅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은은한 향수와 와인 냄새가 뒤섞여 풍겼고 방 안의 조명은 아늑하게 어둑해지며 이 상황을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이끌어 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침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밀도 있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제 셔츠 단추를 풀었고 속살이 드러나자 생각보다 몸이 좋네? 하고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스쳤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 남짓 그 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그녀가 제 서투름을 오히려 귀엽게 받아주며 천천히 안내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어떨 때는 살짝 과감한 요구도 있었지만 무리하게 몰아붙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을 살피며 괜찮으면 더 해도 되겠냐는 식으로 눈빛을 보냈고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낯선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녀가 매만져준 대게시세 촉감과 창문 밖 새벽 공기의 싸늘함이 묘하게 대비되면서 마음 한구석이 기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침대 옆 협탁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무심히 수고했어라고 말하든 매민 것에 살짝 씁쓸함이 느껴졌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제 입장에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문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살짝 봉투를 열어봤는데 200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이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날 곧장 저는 그 돈을 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니? 설마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최대한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생겼어요. 게다가 장학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손에 쥐고 곧장 가족에게 보내는 모습이라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지만 당장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래도 가족이 조금이나마 편해진다면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고 밤에는 VIP를 상대하는 호스트로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룸살롱에서 호출이 오면 나갔고 웨이터 일을 병행하다가 VIP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버는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업계의 룰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부유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큰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명 인사의 부인이거나 혹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이혼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세계가 낯설고 위화감이 들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그들도 인간적인 고민과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쉽게 들어왔지만 내 자존심과 도덕적 가치관은 서서히 무뎌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밤엔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올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인가? 하지만 가족을 떠올리면 그 모든 고민은 잠시 잊혔습니다. 매달 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가 커지면서 아버지는 조금 더 나은 병원을 다닐 수 있었고 남동생들도 학원 한두 곳을 다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고 했지만 가끔씩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정말 괜찮은 거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실장님께서 제게 귀띔하셨습니다. 오늘 VIP 손님께서 너를 지목하셨어. 그분은 재력도 상당해. 잘해봐. VIP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이수진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이라고 들었지만 첫인상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은은한 향수를 뿌린 듯 가까이 갈수록 기품 있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자신감 넘치는 언행에서 이분 보통이 아니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자연스럽게 미소를 보이며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을 건네며 취향과 취미, 그리고 제 일상에 대해 가볍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학생 신부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과 집안 형편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학생이라니 공부는 재미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미라기보다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투에서 어쩐지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VIP 손님들은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맞춰야 할 때가 많았는데 이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시면서도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비스가 무르익을 즈음 저는 그녀께서 단순한 술자리 동석 이상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스트로서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고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VIP룸 안쪽에 마련된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고급 실크 시트가 깔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십의 정도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저는 호스트로서 익힌 마사지 기법이나 오감 자극 노하우를 살짝살짝 활용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 손길에 미세한 반응을 보이며 한층 편안해진 표정으로 좋아요. 계속해주세요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얼굴과 목선, 그리고 어깨선을 천천히 터치하면서 저는 그녀께서 원하시는 템포와 강도를 살폈습니다. 호스트는 제가 즐기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예상 이상으로 제 대응에 만족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이미 이 업계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던 터라 상대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수진 씨 역시 능숙하셨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이시기보다 제 눈빛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엉키고 체온이 올라가며 이제 정말로 그녀께 만족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목과 귀 근처에 살짝 입술을 가져가거나 손끝을 이용해 긴장을 풀어드릴 때마다 그녀는 미세한 신음 섞인 숨소리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뜨거운 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이수진 씨의 태도 덕분에 서로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저는 늘 일이라는 의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최대한 만족을 드리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수진 씨는 창가에 걸터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학생이라더니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 말씀에 저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내심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호스트로서의 스킬이 통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신기하게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도 자주 봐요. 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수진 씨의 명함을 깊이 품에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이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를 찾아와 저를 호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 점점 더 편해졌고 대화의 비중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큰 회사 회장과 얽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투자회사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며 자산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난 돈으로 못 살 일은 없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씁쓸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은 저에게 개인 호출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차를 몰고 나타나 저를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굉장히 과감하게 운전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긴장했습니다. 긴장 풀어. 오늘은 내가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장난스러웠고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시는 거예요? 속도가 주는 짜릿함이 있어. 너는 모를 거야. 이수진의 스포츠카는 순식간에 시속 120, 130을 찍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스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한 번 더 조여매며 긴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적한 공원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관광객도 거의 없는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어. 돈 많아진 건 나중 일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난 과정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의외라는 듯 놀랐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시골 출신이라니. 그날 밤 이수진은 직접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 고급 승용차만 봐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스포츠카였던지라 더욱 시선을 끌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속력을 높이며 서울 도심의 야경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긴장 푸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차창 밖의 불빛들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운전대 잡은 손목이 힘있게 보였고 때때로 저를 힐끗 바라보는 시선에는 장난기와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진은 한적한 구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 주위에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온도가 달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수진의 옅은 향수 냄새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시트에서 몸을 틀어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제 목덜미 근처에 손을 올리며 눈빛으로 허락을 구하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오히려 그만큼 서로의 체온이 직접적으로 전해져 더욱 흥분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트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입맞춤만 주고받았지만 이내 이수진의 손길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께에 다다랐습니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미세한 터치가 온몸을 전율하게 했고 저도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자동차 창문에는 금세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희미해졌고 내부는 둘만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차 안에서의 밀착은 좁고 불편하기 마련이지만 그녀의 설렘 어린 미소를 보는 순간 그런 불편함조차 짜릿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니 시트는 훨씬 여유로웠고 우리는 한층 더 과감한 스킨십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로의 재킷을 벗겨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면서도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시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저를 끌어당겼고 저 또한 그녀의 목 부근을 부드럽게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숨소리 역시 구두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움직임이 커질수록 좁은 공간에서 흔들림이 생겼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겐 아찔한 긴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온 매무새를 조금씩 풀어내며 서로의 체온을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이수진은 제가 해주는 가벼운 서비스에도 만족스러운 듯 미세한 신음소리를 냈고 저도 그녀가 제 옷깃을 잡아당길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이럴 거면 집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수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미 눈빛은 정해진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짧은 숨을 고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몇 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금 설렘이 일었습니다. 이수진이 몰고 온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방금 전 차 안에서의 짜릿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창문 밖 야경에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수진은 제 손을 잡고 서둘러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에서 아쉬웠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즐겨요. 그녀는 저를 응접실 한가운데로 앉혔고 자신도 바로 옆에 살짝 몸을 붙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미 한 차례 감정을 폭발시켰던 탓인지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의 온기와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수진은 부드럽게 제 얼굴을 감싸주며 저를 뜨겁게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방대한 공간이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어둡게 조절된 덕분인지 밖의 화려한 야경과 대조를 이루며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수진은 제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천천히 입맞춤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더 가까이 붙어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격렬한 키스와 함께 서로의 옷자락이 어지럽게 내려갔고 자동차 안에서 느꼈던 조급한 욕망이 한층 편안하게 풀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고 호흡은 점점 더 짧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흥분이 고조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작된 열기가 이제는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멈추기 싫네요. 이수진은 숨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서로의 체온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거실, 소파, 창가 곁, 그리고 침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은 저를 적극적으로 이끌면서도 마치 연인처럼 배려심 있게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소 긴장했지만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였기에 그녀와 맞닿는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서로를 살뜰히 돌보듯 섬세했습니다. 그 긴 밤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수진이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수진과의 관계는 깊어져 갔고 자연히 가게에서도 저를 찾는 VIP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손님을 만족시키고 믿음까지 주는 호스트라는 평판이 점점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룸살롱 일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널 직접 지목한 손님이 있어. 7번 방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7번 방으로 향하며 살짝 긴장했습니다. VIP룸이 아닌 7번 방이라니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름이라는 여자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그녀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녀가 룸살롱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단순히 술자리에 동석하는 호스트 역할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름은 친구들과 술을 마셔 왔다가 제 외모와 말솜씨에 끌린 듯 보였고 서로 분위기가 잘 맞아 한번 친밀한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손님을 상대해왔지만 또래 대학생이자 청순해 보이는
외모의 그녀가 제게 강한 호감 표시를 했던 터라 저로서도 꽤 인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기에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났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되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저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이야, 내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애냐?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름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마치 저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껏 움츠러든 자세였고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거구의 남성 두세 명이 방으로 들어와 저를 제압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여자를 탐해, 건방진 자식.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름이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로 짓밟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오늘은 내가 봐주지만 다음엔 진짜 끝장날 줄 알아. 아름의 간청 덕분에 그 남자는 간신히 발기를 뺐지만 저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하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이 비쳤습니다. 문득 아름과의 짧았던 관계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오히려 화를 돋우는 듯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름이 날 불렀던 걸까?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따위로 말썽 피우면 어쩌자는 거야? 한 달도 안 됐는데 문제만 일으키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난 또 어떻게 돈을 벌지? 그때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요? 돌아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온 그녀를 보자마자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진은 슬쩍 실장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건드리지 말아요. 알겠죠?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실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가 삽시간에 냉랭해졌고 실장은 저에게 연신 사과하며 굽실거렸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쉰 뒤 제게 다가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요. 상처가 심하잖아. 나는 너무 창피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수진에게 너무 기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굴절은 없었지만 근육 타박상과 멍이 심해 며칠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연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기숙사로 가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얼굴에 멍든 채로 다니면 소문도 날 테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사실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기에 연희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희 씨는 뜻밖에도 도시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렸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대리석 바닥 탁 트인 거실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인 선반에는 비싼 와인들이 가득했고 곳곳에는 예술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왜 놀래?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이야. 쉬면서 상처나 빨리 아물도록 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샤워를 한 후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멍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약간의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연희 씨는 소파 맞은편에서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는 목적이 뭐야? 아버지 치료비랑 제 등록금이요. 집이 많이 어려워서요.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이런 업계에 들어왔을 때
가정 형편이 힘들었지. 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연희 씨는 나를 위로하며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짜로 내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 너무 깊이 빠지진 마. 돈은 쉽게 벌지만 그만큼 빨리 타락할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교훈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쉬면서 몸이 회복되자 나는 다시금 아르바이트를 이어갈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수진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 씨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같이 얘기 좀 나누라 라고 말한 뒤 곧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이수진은 내 멍 자국을 살펴보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좋아 보이네.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볼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날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덜 맞았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 목숨 건졌죠.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내 손을 잡고 거실 창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널 처음 봤을 때 그냥 어린 남자애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 돈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진심 어린 목표를 가진 사람은 드물거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다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좀 역겨울 때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그 돈으로 가족을 살리고 있잖아.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대화는 우리 사이를 한 단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손님과 웨이터가 아니라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묘한 끌림이 생겼습니다. 이수진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목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지마. 나랑 좀 더 있어 줄래?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룸살롱의 VIP와 웨이터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겪어온 힘든 과정을 듣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점, 가족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연민을 자극한 듯했습니다. 그 폭력 사태가 있고 난 후 아름이라는 여자는 그 남자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분간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아름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호감과 동질감을 느꼈던 터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이수진과 감정적으로 엮이고 있었고 생활 자체가 매일 치열했기에 아름을 오래 붙들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이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수진은 내가 대학 등록금과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었고 여러 기업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였습니다. 가끔 나를 그 투자 현장에 데려가기도 했고 마치 선생님처럼 투자 원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면 내가 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도 조금은 줄어들 거야. 그녀는 내게 관련된 책과 자료를 건네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돈의 흐름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익히게 되었고 점차 룸살롱 VIP 호스트라는 위치를 뛰어넘어 경제적 자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가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출발 자체가 결코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수진은 오히려 그런 사회적 시선에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내가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세상은 내 관계에 대해 그렇게 시비 걸지 못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호스트로 남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수진을 단순히 돈 많은 연상 애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론 아픈 상처를 품은 사람처럼 보였고, 때론 성공을 누리는 당당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 복합적인 매력에 나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수진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과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버지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마련했니? 나는 대답을 피하며 둘러댔습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덕분이에요. 남동생들도 내가 보낸 돈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워하면서도 가끔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몸은 한계까지 혹사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보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생활은 여전히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낮에는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고 밤이 되면 이수진과 시간을 보내거나 VIP 손님의 호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수진이 대부분의 가게 호출을 차단해 주었지만 그녀가 바쁠 때는 다른 부유한 여성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VIP 서비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나를 하인 부리듯 대했습니다. 참다 못해 작은 반항을 보이자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현금 다발을 내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금 다발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심정이 반복될수록 나는 더욱 이수진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때로는 인생의 스승처럼 내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너는 분명히 업계를 떠날 거야. 그리고 더 큰 세상에서 성장할 거야. 내가 믿어.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간단한 사무직에 재취업하셨고 어머니도 더 이상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림이 안정되었습니다. 남동생들도 차례로 취업과 진학을 하며 자립해갔습니다. 나는 이수진에게 배운 투자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직접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자금은 대부분 이수진이 투자해 주었고 나는 그 대가로 그녀에게 지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이면서도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 관계를 곱게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그리고 처음 만난 계기를 알게 된다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육체적 온기와 진솔한 애정을 주었고 그녀는 나에게 경제적 기반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끔 이수진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날 구원해줬어. 돈만 많았지 마음은 늘 헛헛했거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맙죠. 제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투자, 더 안정된 삶. 그리고 언젠가 룸살롱에서 만났다는 꼬리표 없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는 것.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적어도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안에 혼자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이수진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일어나면 돼. 내가 널 만난 것도, 내가 날 만난 것도 그런 선택 중 하나였고, 난 후회 없어. 나 역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평범하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켰고 내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조금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